안녕하세요. 전산세무2급 제57회기출 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748페이지입니다. 자, 주식회사 성빈이네요. 자, 1번 일반전폐입력 문제 풀어봅시다. 6월 2일 정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을 당좌 수표로 지급했습니다. 계약금으로 줬으면 선급금이죠. 6월 2일. 자, 6월 2일 차변의 선급금 어디에 정우 금액이 1,500만 원 150000000 적고 자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당좌 예금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6월 15일 주식회사 서울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인 100만 원이 당일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했습니다. 단기 대여금 관련 대손 충당금은 조회에서 회계 처리합시다.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을 일단 없애주고요. 대변에 그리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있으면 먼저 부족한 부분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는데 단기 대여금이니까 그냥 대손 상각비가 아니고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합계 잔액 시산표만 잠깐 봅시다. 날짜가 6월 15일이죠. 그러면 6월 15일 현재의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금액 보니까 하나도 없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모두 다 전액을 다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면 되겠네. 자, 6월 15일. 자, 일단 차변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금액 100만 원. 1000000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대여금 어디에 대한 서울상사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3번 6월 30일 당사는 본사 영업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50만 원을 회계 처리하시오. 단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예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간접세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이 안 나오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비용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 있다. 그죠?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내는 가산세 그런 경우가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이 나올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자,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차변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을 처리하고 요거 본사 영업부 관련이니까 800번대 코드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액은 5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50만 원 이렇게 씁시다. 4번 7월 3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사주식 2,000주입니다. 액면금액이 한 주당 5,000원. 요거를 한 주당 3,000원에 매입해서 소각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5,000원짜리 주식을 소각하면서 돈은 얼마밖에 안 줬다? 3,000원밖에 안 줬다. 그럼 한 주당 2,000원씩 감자 차익 생기겠다. 그죠? 그러면 2,000원 곱하기 2,000주. 그래서 400만 원만큼 감자 차익이 생기는 거래네. 7월 3일. 7월 3일. 일단 차변에 자본금이 옵니다. 자, 자본금이 액면금액으로 오죠. 그래서 5,000원 곱하기 2,000주 해가지고 5,000원 곱하기 2,000주 1,000만 원만큼이 차변으로 오고요.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자, 대변에 자본금이 아니고, 그죠? 현금으로 나갔다, 이거죠? 얼마만큼? 한 주당 3,000원. 3,000원 곱하기 2,000주죠. 그러면 600만 원만큼 나갔죠. 6000000 그러면 대변에 감자 차익이 400만 원만큼 인식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넘어가 볼까요? 7월 10일 대만 웬디사의 외상 매출금 5만 달러가 전액 국민은행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답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7월 5일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제품을 선적했고요. 환율 정보는 7월 5일 환율이 1,200원 그리고 실제로 보통 예금으로 회수되는 7월 12일의 환율은 1,100
250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아주 높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돈 들어온 건 조금만 들어왔으니까 1달러당 50원씩 손해봤겠지. 그래서 외환 차손이 생기는 거래다. 5만 달러 곱하기 50원 해가지고 250원 만큼 외환 차손이 생기는 거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상태로도 문제 풀 수 있지만 우리 요거 부연 설명 하나 문제를 추가해 주십시다. 사실은 이 문제에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모두 다 복수 정답 처리됐던 문제를 조금 변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완벽하게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괄호 열고 선수금 수령액은 없음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좀 달아주십시오. 문제를 조금 보완하자 이겁니다. 왜냐면 자 5만 달러짜리 물건 수출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선적일이 기준 환율 곱하기 5만 달러 뭐 이렇게 가지고 과세표준 그리고 매출액 인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선수금을 선적일 전에 미리 받아가지고 환가해버리면 그 부분은 그 실제 환가 환율만큼을 적용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러면 혹시라도 외상 매출금 금액이 5만 달러 곱하기 1200하고 달라질 수 있잖아. 그래서 이왕이면 뭐 그 전에 환율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문제를 완벽하게 좀 적어주자 이거지. 그래서 선수금 수령액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로직에 따라서 5만 달러 곱하기 1200원 요거 자체가 매출액 그리고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조금 확실해 주자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자 분석 끝났으면 입력합시다. 7월 12일 차변의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된 게 얼마겠습니까? 그러면 2만 달러 곱하기 자 다시 읽자. 5만 달러죠. 5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해가지고 6천만 원만큼 지금 외상 매출금 계산돼 있겠지? 요거를 대변으로 보내고요. 외상 매출금 어디에 대한 웬디 자 6천만 원 60,000,000 그 다음에 보통 예금으로 얼마만큼 들어왔다고 자 그러면 아까 외환 차손 아까 열심히 우리가 분석했죠. 그거만 입력합시다. 외환 차손 환차손 열심히 분석했지. 그거 250만 원 적어주자 이겁니다. 2500000 그러면 나머지만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지. 그리고 5750000은 굳이 분석해 보면 5750000 나누기 1150원 하면은 5만 달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금액 들어온 보통 예금은 5만 달러 곱하기 1150원 해가지고 보통 예금 5750000 들어왔다는 게 분석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일반 전폐입력 문제 다 풀었으니까 탔고요. 자, 매입 매출 전폐입력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 1월 15일 기계장치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주요 부품을 교체하고 3,30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요거를 계약설비의 당좌 수표로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이로 된 세금연수 수취했다. 그리고 세금연수 받았고요. 거기 부가가세가 적혀 있어. 그리고 매입세 불공제 사유 아니죠? 그러면 50일 과세지. 다만 전자 여부에다가 부로 이번엔 체크박스 해야 된다. 맞죠? 종이니까. 그리고 내용연수 연장시키는 지출이니까 자본적 지출이죠. 그래서 비용 같은 거 수선비 이런 거 말고 뭘로 기계장치라는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당좌 수표를 지급했으니까 대변에는 당좌 예금 하면 되겠고. 분석 끝났으면 입력합시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열어서 1월 15일 맞죠? 그 다음에 자, 유형은 50일 과세, 공급가액은 자 3천만 원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3,300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니까 그 다음에 경학 설비, 전자여부 이번에는 문제가 특이하게도 부로 이렇게 체크박스하는 거다. 자, 분계는 차변에 뭘로 기계장치로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대변에는 당좌 예금으로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1월 31일 영업부에서는 사무실 사용 목적으로 임차할 건물을 강남 공인중개사로부터 소개를 받았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중개수수료 55만 원 부가세 포함이거든요. 요거를 보통 예금으로 이체함과 동시에
공인중개사로부터 현금 영수증 받았답니다. 현금 영수증 받았고요. 거기 부가가세 금액 적혀있거든. 그리고 매입세 부분적 사유 아니죠. 그러면 뭡니까? 현과라는 유형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입력 바로 시작합시다. 1월 31일. 자, 매입 유형 중에서 현과 뭡니까? 61번이네. 현과. 그리고 공급가액은 자, 55만 원이 그 공급 대가인데 공급가액 안에다가 전부 다 적어주면 550000 적어주면 자연스럽게 50만 원, 5만 원 이렇게 갈라지죠. 그 다음에 강남, 자, 강남 공인중개사 이렇게 적어주고, 자, 분계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비용으로 촬영되겠죠. 수수료 비용, 차변의 수수료 비용. 그리고 영업부 관련 지출이니까 800번대 코드, 800번대 수수료 수익, 수수료 비용 831번 코드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뭘로 지급했습니까?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고 했으니까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면 입력이 완료되겠다. 됐죠? 자, 3번 2월 1일 캐나다의 밴쿠버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으로부터 전자제품기한서 공급대가 550만 원입니다. 이걸 교부받고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합해서 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원재료 공급가액은 처리하지 않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하기로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입할 때 수입 신고 필증 그리고 수입 세금 계산서 요 두 가지가 딱 우리한테 날라오거든. 거기에서 실제로 물건 값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실제 물건 값에 대한 취득원가 산정은 그 FOB 도착지 조건인지 선적지 조건인지 그 계약이 있었겠죠. 그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넘어오는 날의 기준 환율 곱하기 실제 물건값 그거 곱한 게 우리 원재료의 취득원가지 수입 신고 필증 또는 수입 세관계에서 적혀 있는 공급가격 이런 거는 우리 취득원가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왜? 환율이 우리가 필요한 실제 환율과 세관에서 쓰는 자체들의 자체 환율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우리 수입 신고 필증을 받으면 취득 원가는 전혀 처리하지 않고 관세하고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하거든. 그래서 실무에 매우 가까운 문제다. 그래서 또 출제될 수 있거든. 그래서 별표 쳐두십시오. 뭐 어렵진 않지만 또 출제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수입 세금 계산서에 얼마 적겠습니까?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가세 50만 원 적겠죠? 그러면 50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을 처리하면 되고 관세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알거든? 그래서 취득 원가로 처리해버렸다 이겁니다. 취득 부대 비용으로. 됐죠? 그래서 그거만 딱 건지자. 관세는 취득 부대 비용으로, 부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한다. 됐죠? 분석 끝났으면 자, 입력해 봅시다. 2월 1일입니다. 자, 유형은 뭡니까? 수입이지 뭐. 55 수입.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라고요? 자, 550만 원이 공급대가니까 5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그리고 공급처는 뭡니까? 수입 세금 계산서에 공급자 누구로 돼 있다? 세관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인천세관이 공급처죠. 전자여부여. 그리고 분계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50만 원 맞죠. 그리고 차변에 뭐 원재료라는 취득 원가로 40만 원. 그리고 합해서 90만 원을 뭘로 줬다고? 현금으로 줬다고. 현금. 자, 대변에 현금 9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4번 2월 22일 해외 수출업자인 주식회사 국제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당일자로 내국 시용장을 발급받아 공급가액 400만 원의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우리가 물건 공급했고요. 대신 영세로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유형 뭡니까? 12번 영세 되겠지. 됐죠? 자, 2월 22일요. 12번 영세. 그리고 공급가액은 400만 원. 그리고 코드는 국제 됐죠. 그 다음에 전자여부여. 그리고 영세율 구분은 3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제품 매출 맞죠. 그리고 차변에 뭘로 한다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그러면 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됐죠. 5번 3월 13일
주식회사 서울상사에 판매한 제품의 하자가 발견되어 금일 반품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답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었다 이거지 뭐. 그죠? 공급가액은 반품된 공급가액은 50만 원, 부가세 5만 원이고 반품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기하기로 했습니다. 음수로 입력할 것 되죠. 자, 3월 13일. 자, 마이너스로 어쨌든 끊어도 11번 과세 유형은 맞다. 그죠? 11번 과세. 그리고 공급가액은 마이너스로 적어주자. 얼마입니까? 50만 원. 500000 그 다음에 공급처는 서울상사. 그 다음에 전자외부요. 그 다음에 자 대변에 제품 매출 맞죠? 차변에 뭐하고 차감시킨다고? 외상 매출금과 상기한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도 완료됐으니까 탔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 봅시다.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서식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생략하고 서식만 작성하고 카드 번호는 이렇답니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사항만 반영하시오. 4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빠질 것이다. 그죠? 자, 첫 번째 KTX 바로 나왔네. 그죠? 여객 운송 사업은 다군이라고 우리가 정리했죠. 그래서 얘들은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업종들이고 그에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아왔고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적혀있다 하더라도 마치 이 사람들은 간이과세자하고 똑같다고 우리가 처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얘들한테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임차료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 지출은 매입세 불공제 사유다.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항목 빠지고요. 두 번째, 네 번째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요것만 입력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분석 끝났으면 자, 입력해 봅시다. 자, 부가가치 탭 눌러서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의 합계표 누릅니다. 그 다음에 자, 4월부터 6월까지죠. 자, 첫 번째 거는 쓸 필요 없고 두 번째, 네 번째 거만 이제 입력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0604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신용카드 썼죠. 그리고 법인 카드 번호는 뭐다 이런 식으로 제시된 거 보니까 법인 카드다 이거지. 그러면 3번 사업 요거를 선택해야 되겠지. F2키 눌러서요. X51 이렇게 적어주고 카드 번호는 1111-2222-3333-4444 공급가액은 5만원 되죠. 5만원 50000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0606 이번에는 현금 영수증 썼죠. 1번 현금 영수증 F2키 눌러서요. 그 별 다방 그리고 현금 영수증 끓이니까 뭐 카드 번호는 뭐 공란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공급가액은 이번에는 3만원이네. 30000 이렇게 적어주면 입력이 끝났네. 됐죠? 이렇게 하면 자, 저장하고 문 닫으면 되겠다. 자, 첫 번째 문항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항입니다.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 이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과세표준 명세 기타 부속 서류는 작성하지 말고 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고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했다. 그러면 확정신고 때는 전자신고세 공제 만원 받을 수 있죠? 그거 적용하면 되겠다. 자, 매출 자료, 매입 자료 있는데요. 직접 입력하면서 바로 분석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볼까?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열고요. 자, 끌려오는 금액들 다 지우고, 그죠? 자, 제시된 자료만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지우고 작업 시작합시다. 자, 만원 전자신고세 공제 먼저 적어버릴까? 그죠? 기타 경감공제세액 중에서 53번 난에 만원 전자신고세액 공제라고 적으면 되겠다. 그리고 매출 자료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이 4억 5천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450,000,000 적고요. 4,500만원 적으면 되겠다. 그리고 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수가 500m 이런 거 우리 세액공제 어차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필요 없는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신용카드 매출액이 6,600만 원 있네. 그런데 그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금액분이 2,400만 원 있다. 그러면 순수하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만 발급한 거 얼마다고? 4,4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3번 난에다가 그죠? 40,000,000 그리고 4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3번 난에 금액이 적히는 순간 밑에 19번 난에 3번 난의 곱하기 1.1한 금액, 즉 4,400만 원이 여기 적힌다라고 했죠. 그리고 색 공제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여기는 전혀 적을 게 없고, 그래서 19번 난도 4,400만 원 적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재 788페이지 해답 화면 캡처 보니까 19번 난 금액이 비어 있거든. 그래서 4,400만 원 요거 조금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뭐 이게 출제 채점 대상이 아니다 막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FM대로 정확하게 원칙대로 연습한 대로 입력하는 걸로 우리 문제 풀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신용카드 매출액까지 했고요. 직수출액 2억 원. 그러면 영세율 기타 이쪽 6번 난다가 200000000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일기 확정 신고 시 대손색 공제를 받은 외상 매출금 2,200만 원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보세요. 대손색 공제가 발생하면은 납부세액이 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손색 가감에다가 마이너스로 부가가치세 금액을 적었었다 이겁니다. 이번에는 그 케이스가 아닙니다. 과거에 대손색 공제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이렇게 신고를 했었는데 뜻하지도 않게 그 대금이 회수됐다 이겁니다. 상대방 회사가 살아났나 봐. 그러면 다시 부가세 또 내야 되겠죠. 이번에는 대손색 가감란에다가 이번에는 플러스로 적어가지고 매출세액, 즉 납부세액이 결국 늘어나도록 이번에 신고 서식을 작성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2,400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한 금액 얼마? 200만 원 되겠죠. 200만 원만큼 플러스로 적어주자 이번에는. 2000000 됐죠? 자, 매출에 대한 거 입력 다 끝났고요. 매입 거 봅시다. 세금계산서 매입액이 5억 원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 근데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금액이 3천만 원, 부가세 별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수령액은 5억 원 적고 불공제 금액으로 3천만 원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수령액을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두 개로 나눠 적는데 토지 관련은 고정자산 매입이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4억 7천 원 여기 적고 3천만 원 여기 적고 그렇게 나눠 적어야 되겠지. 됐죠? 470,000,000 그리고 470,000,000 그 다음에 30,000,000 30,000,000 이렇게 적고, 자, 불공제 되니까 49번 안에다가 30,000,000 30,0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기 예정신고 때 누락된 세금계산서 매입액이 있다.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다가 적어준데 오른쪽에 상세 쪽에다가 적어줘야 되겠죠. 37번 쪽에다가 그죠? 1,000만 원인가요? 오케이, 1,000만 원. 10,000,000 그리고 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100만 원 있다 이거죠. 그러면 21번 안에다가 10,000,000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하면 무조건 가산세 생각하시는데요. 매출건이 누락되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부전시가산세, 때로는 합계표 부전시가산세 이런 게 필요하다 그죠? 그런데 매입건이 누락될 경우는 자 늦게 발급받아 버리면 지연수치 가산세가 있을 수는 있겠지. 그리고 과세기간 지나버리면 매입세 불공제라는 매우 큰 페널티가 있겠지. 그렇지만 요 경우는 그게 아니란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고요. 받았는데 우리가 적시에 제대로 받긴 받았는데 신고할 때만 누락됐다 이거죠. 요 경우는 가산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의 경우에는 신고 자체를 누락하는 것만으로도 가산세가 딱 나오는데 매입건에 대해서는 신고 자체만 누락해가지고 예정신고가를 확정신고할 때 한다. 그거 자체는 가산세가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서로 조금 비교가 되죠. 그래서 그거 조금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네. 됐죠? 그리고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다. 뭐 그런 뭐 별도의 언급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가산세 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런 언급 없잖아. 그러면 요 자체만으로는 가산세가 없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다. 자, 답은 차감 납부세액이 199만 원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세액 쭉 결과가 보니까 금액 쪽 과세 표준은 6억 9천 그리고 매출세액 자체는 5,1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맞을 것이다.
그리고 매입세액 쪽은 자, 토탈 차감계 쪽 보면은 매입세액 토탈 과세 표준은 4억 8천,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4,800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 4억 8천, 여기에 4,800만 원. 이렇게 되면 정답일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은 400만 원 나올 것이고 18번 난, 요 공제세액은 만 원. 그리고 21번 난, 여기 예정시군 미환급세액은 100만 원. 이렇게 적히면 여러분 입력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확인했으면 자, 저장하고요. 닫읍시다. 자, 그러면 결산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1번.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5천만 원은 결산일 현재 1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므로 유동성 대체를 한다. 유동성 대체 분계죠. 수동결산이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입력하면 되는 거지. 차변에 장기 차입금을 없애주고 뭡니까? 거래처가 대한은행 그리고 금액이 얼마? 5천만 원. 5000000 그 다음에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대한은행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2번 2014년도 10월에 특허권을 6천만 원에 취득했고 동특허권은 2015년도 7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단 상각기간 10년이고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월할 상각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키포인트 뭡니까? 무형자산 상각은 뭐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상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특허권을 취득한 거는 2014년도 작년이지만 사용 시작은 2015년도 7월부터니까 상각은 요때부터다. 요게 키포인트네. 됐죠? 오케이. 그러면 금액 얼마겠습니까? 6천만 원 나누기 10년 하면 1년에 600만 원인데 2015년도는 6개월분만 인식하는 것이니까 300만 원이 답이 될 것이다. 그렇죠? 300만 원만큼 차변대변 이렇게 입력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자동결산으로 풀면 더 편하겠다. 그죠? 오케이. 자동결산으로 풉시다. 그리고 3번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것도 자동결산. 4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 요것도 자동결산. 5번 매출원가 자동결산. 그래서 수동결산은 끝났으니까 요거 일단 닫으시고요. 자, 자동결산으로 이제 자금 넘어가면 되겠지.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이렇게 열어서 자, 방금 우리 구했던 300만 원에 대한 무형자산 상각비 인식하자 이겁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쪽 가가지고요. 자, 무형자산 상각비 이쪽에서 입력하면 되겠지. 어떤 거였습니까? 개발비였나? 특허권이었죠. 특허권에 대해서 300만 원만큼 이렇게 인식하는 걸로 처리하자. 3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3번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요거는 자, 대손상각 요거 눌러서 화면창 열고요. 자, 외상매출금 잔액이 1억 원 있고요.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 50만 원 있거든. 그래서 1% 보충법으로 추가 설정하면 이번에 추가 설정할 게 50만 원이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대여금도 같은 로직으로 추가 설정이 딱 계산이 되는데 단기 대여금은 별도 언급 없으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면 되겠다. 그리고 받을 어음에 대해서는 잔액이 없나 보네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설정할 금액이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결산 반영을 탁 클릭하면은 자, 그 자리에 딱 꼽힌다 이겁니다. 어디가 있을까 확인해 볼까? 우리 그 대손상각 쪽에 보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50만 원만큼 추가로 설정한다고 딱 금액이 입력돼 있죠. 오케이. 그러면 4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 문제네요. 자, 생산직 사원, 영업직 사원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설정하는데요. 각각 퇴직급여 추계액의 5%만큼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으로 딱 설정하고 싶답니다.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5% 그러면 500만 원만큼을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말 잔액으로 딱 만들고 싶은데 현재는 200만 원 밖에 없거든. 그럼 추가로 얼마? 300만 원만큼 추가 설정하면 되겠지. 500번대 코드로는. 그리고 800번대 코드로는 기말 잔액을 1000만 원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현재 잔액이 600만 원 밖에 없거든. 그럼 추가로 400만 원만큼 추가 설정하고 싶다 이겁니다. 800번대 코드는.
됐죠? 분석 끝났으면 자 300만원, 400만원 바로 입력해 보면 되겠지. 자 300만원 먼저 입력하자. 자 먼저 매출원가 되겠죠? 즉 제조원가로 갈 것이다. 그 중에서 경비 중에서 노무비죠. 노무비 중에서 퇴직급의 전입액 이쪽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지. 300만원 300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400만원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야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여기 퇴직급의 전입액 이쪽에다가 400000 적어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기말 재고자산 금액 원재료 200만원 원재료 200만원 그 다음에 제공품은 150만원 1500000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요 180만원 18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모든 입력이 끝났으면요 자 전표 추가를 클릭해가지고 자동 전표를 생성해주면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되겠네. 됐죠? 자, 문 닫고 이제 원천징수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당사 직원 이용규 씨입니다. 이 사람이 3월 31일 날 퇴사했고요. 3월 급여 수령 시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했답니다. 이용규 씨의 3월 급여 명세서로 3월의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3월 귀속 3월 지급분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랍니다. 3월 급여대장 작성 시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 금액을 급여대장에 반영하기로 했답니다. 반영.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환급 발생 시 전액 차월 이월하기로 했다. 즉 환급 신청 안 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뭐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고 별도 공제 항목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뭐 급여와 공제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다. 됐죠?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문제네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연습한 대로 작업 순서대로 딱딱 해보자. 자, 첫 번째 사원 등록가 가지고요. 이용규 사원에 대해서 퇴사 연월일을 입력한다. 요거 입력돼 있네. 오케이. 그러면 닫고 그 다음은 뭡니까? 급여자료 입력가 가지고 3월 31일 급여 지급에 대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지. 3월 31일 맞죠? 그 말일이 지급일이라고 지금 돼 있죠. 됐죠? 매월 말일이 급여 지급일이다. 그 다음에 기본급 얼마입니까? 자, 이거 파란 글자로 나오면 조금 더 좋겠다. 그죠? 과세, 비과세 구분하기 위해서 수당공제 클릭해가지고 표시 여부 체크박스 해가지고 확인하면은 과세는 시꺼멓게, 비과세는 파랗게 나오니까 입력하기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자, 기본급 540만원 적어주면 되지. 5400000 그 다음에 직책수당은 10만원 그 다음에 식대 비과세 맞죠? 이렇게 파란 색깔로 10만원 1000000 적어주고 국민연금 자 우리 제시된 대로 그대로 따라서 입력해 줍시다. 22만 5천원 그죠? 그 다음에 147 250 9640 그 다음에 35750 자 소득세는 자 엔터키 치고요. 여기서 중도퇴산 연말정산 화면창에 나오거든. 여기서 연말정산 열심히 해서 그거를 반영시키기로 한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소득공제에 대한 자료는 따로 없죠. 그러면 아무 공제 없이 그냥 기본 공제 정도만 몇 개 적용돼 가지고 그리고 특별 세액공제 기본적으로 13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있죠. 그거 정도만 적용해 가지고 세금이 딱 계산된다 이겁니다. 3월 달에 퇴사했으면 3달치 월급 받았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결정세액도 아주 작을 것이라고. 계산해 보니까 60350 원만큼 세금이 계산됐어. 그런데 1월, 2월 월급 받을 때 소득세 이미 원천 지수된 게 있겠죠. 그 금액이 얼마였다고? 827300이었다고. 그러면 이번에 퇴사할 때 연말정산 결과값에 의해서 766950만큼 환급받도록 지금 나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10%만큼 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겠지. 됐죠? 이렇게 결과가 딱 나왔다. 그러면 요거를 이번 달 급여 명세서에 반영시키자 이겁니다. 그러면 급여 반영 요것만 클릭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아까 결과값인 766950 있죠? 요게 그대로 이렇게 딱 금액이 딱 끌려오고 중도 정산 적용함이라고 딱 마크가 표시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요
급여 자료 입력 메뉴의 모든 작업은 끝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 결과값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지.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열어봐요. 자, 3월 귀속 그리고 실제 지급도 3월이죠. 3월 지급 이렇게 원천징수 열면요. 자, 중도퇴사 총지급액 165000000 이거는 1, 2, 3월 동안 내가 받은 급여 있죠. 그 급여에 대해서 과세 대상 그리고 비과세 중에서 혹시라도 제출해야 되는 비과세 있으면 그거 더하는 금액 그게 딱 금액이 끌려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766950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중도퇴사 연말정산 결과로 지금 나온 결과값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딱 여기서 끌려온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당월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거는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있고 다른 직원에 대해서 원천징수 한 금액이 있으면 여기 금액이 적혀있겠지만 편의상, 채점 편의상 요 딱 한 사람만 이번 달에 급여 준다라고 가정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나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사람 퇴사한 사람 이름 넣으니까 이용규죠. 이용규가 이번 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안 했죠. 왜? 어차피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번 달의 원천징수 금액은 하나도 없고 only 연말정산에 따라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만 여기 딱 적힌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따로 금액 입력할 건 없습니다. 주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전월 미환급세액이 얼마다 뭐 이런 게 제시돼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입력하는 형태로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번 문제는 전월 미환급세액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기간을 딱 설정해가지고 열어주는 순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작성된 것이다. 다만 요 메뉴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좀 정확하게 그 서식에 대해서 작성된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하 마이너스 766950 우리가 중도퇴산 연말정산 화면에서 봤던 금액이 맞네.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지. 766950 76690 됐죠? 오케이. 이 정도로 정리해 줍시다. 자, 그러면 닫을까요? 첫 번째 문항 해결 끝났고요. 저장하고 닫읍시다. 자, 두 번째 이영남 사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연말정산 입력해라 이겁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 추가 자료를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만 입력하시오. 이게 전형적인 문제죠. 오케이. 부양가족은 모두 소득이 없고 주식회사 성빈이 첫 직장이랍니다. 소득공제는 세부담 최소되는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료 제시되어 있는데 바로 입력하면서 분석해 볼게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열어서요. F2키 눌러서 이영남 불러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입력해 보자고. 요 연말정산 입력템만 입력하면 되는 거지. 됐죠? 자, 첫 번째 아버지가 이명진인데요. 75세입니다. 아버지의 질병 치료비 6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00만 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지. 자, 신용카드로 공제 대상인 지출액을 결제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인정 안 되고 해당되는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만 받는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껐다. 그러면 보험료 공제는 받아먹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인정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게 일반적인데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했었죠. 두 가지 케이스의 경우에는 해당 공제도 받아먹을 수 있고 신용카드도 공제 받아먹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별책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경우는 의료비도 공제받고 신용카드도 공제받는다. 두 번째는 공교육비는 안 됩니다. 사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학원 같은 경우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학원비도 교육비로 인정되죠. 그래서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끄면 교육비도 공제받고 신용카드도 공제받고 그렇게 된다라고 정리했었죠. 나머지 경우에는 신용카드 자체는 사용액으로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딱 맞다. 그러면 의료비죠. 그러면 의료비 600만 원도 공제받고요. 신용카드 200만 원도 공제받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75세죠. 그러면 경로우대 즉 65세 이상자에 대한 의료비 그쪽 란에다가 적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여기다가 600000 적으면 되겠다. 그리고 신용카드 그냥 바로 입력하자. 자, 화면창 열어서 여기다가 2000 적으면 되겠다. 됐죠?
확인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교회에 기부금 250만 원 납부했다고. 아버지는 소득 없다고 했죠, 지금. 그리고 나의 요건 충족하니까 내 기본공제 대상자 맞고, 교회에 기부금 냈다고 요거 인정된다고. 250만 원. 그러면 기부금 입력하면 되는데, 다만 기부금 중에서 이게 법정인지 지정인지 나눠야 되겠죠. 종교단체 지정이거든. 그래서 종교단체 기부금 이쪽 지정 중에서 종교단체 기부금 여기다가 2500000 적으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내가 있는데 김사랑인데요. 본인 이영란 먼저 하자. 본인에 대해서 대학원 교육비가 800만 원 지출됐거든. 본인의 경우는 대학비도 인정되죠. 오케이. 그러면 교육비 800만 원. 자, 보자. 어디 있나? 교육비 중에서 본인 교육비 전액 요거 여기다가 800만 원. 8000000 적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김사랑이 아내거든요. 자, 아내를 피보험자라는 자동차 보험료를 130만 원 지출했습니다. 아내는 나요건 같은 거 필요 없죠. 소득 금액만 충족하면 되는데 부양가족 모두 소득이 없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내 기본공제 대상자 되고, 그래서 자동차 보험, 즉 보장성 보험 들은 거 인정된다 이겁니다. 130만 원. 자, 일반 보장성 보험에 1300000 적으면 된다. 물론 한도가 100만 원이니까 뭐 100만 원 이렇게 적어도 정답은 인정되겠지. 자, 이대한 자녀가 있는데요. 22살. 아하, 나이 요건이 20살 넘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는 안 된다. 자, 그거 딱 체크하시고, 자, 읽어보자고. 독서용 서적 구입비 18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독서용 서적 구입비 이런 거 교육비로 인정 안 되죠. 공교육비 막 이렇게 그런 그 제한적인 경우만 인정되는 것이지. 180만 원은 교육비는 공제 안 되고요. 만약에 이게 그 대학교 등록금이다. 그러면 나의 요건 충족 못 하지만 교육비는 나의 요건 따지지 않고 인정해 주거든. 그래서 뭐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그러나 요번 문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봐. 대학교 등록금이 아니고 단순한 서적 구입이다. 이거는 교육비 인정 안 돼. 그리고 이대한의 신용카드를 결제했다고요? 그러면 신용카드로는 공제받을 먹을 수 있겠지. 자, 신용카드의 공제의 경우에도 나의 요건은 따지지 않거든. 그래서 이대한 자녀 22살 자녀가 쓴 신용카드지만 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공제받을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180만 원만큼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공제받자. 그러면 아까 신용카드로 200만 원 입력해 놓았는데 180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380만 원으로 고쳐야 되겠네. 그죠? 380000 적고요. 확인 누르면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이민국 자녀 7살인데요. 유치원 공교육기관이죠. 여기에 수업료를 600만 원 지출했고 이 중 200만 원은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교육비를 지출했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받았다고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는 인정 안 된답니다. 다만 교육비로는 인정된다 이겁니다. 공교육비의 경우. 됐죠? 그래서 교육비 공제 600만 원만 공제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됐죠? 그러면 교육비 중에서 지금 7살이면 학교 들어가기 전이고 유치원이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유치원 여기다가 그새 까먹었네. 금액 600만 원. 자, 60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공제 안 된다. 됐죠?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했을 경우가 매우 까다로운 케이스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연말정산 낼 게 별로 없나 봐 시험에서. 그러다 보니까 간혹 등장하는 게 조금 빈도가 조금 늘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실히 정리해 주십시오. 됐죠? 이렇게 하면 자 모든 입력이 완료됐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57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